네, 안녕하세요. 생태유치연구소의 권범철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그 땅과 공통하기라는 제목의 그 두 번째 강의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땅과 공통하기가 어떤 의미이고, 그리고 특히 땅의 사유화가 어떤 문제를 초래했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현재와 같은 억압적인 질서를 강제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흐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그 땅과 그 공통하기의 문제를 좀 더 도시적인 차원에서, 특히 또 생태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의 사유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억압적인 사회적 질서를 낳는 어떤 기초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런 사유화의 과정, 그러니까 자연을 이 상품으로 만드는 과정은 당연히 생태적 위기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 자본주의가 지금까지 자연을 그 대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어떤 원료를 제공하는 창고로서의 자연, 그러니까 생산 과정에 필요한 원료를 제공해주는 그런 창고로서의 자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생산 과정 이후에, 혹은 생산 과정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 그리고 각종 오염 물질을 마음껏 아무런 비용 없이 버릴 수 있는 어떤 쓰레기통으로서의 자연이 있죠. 그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자본은 어마어마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당연히 만약에 그 모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혹은 생산 과정 이후에 이 상품의 그런 폐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그 오염 과정들을 만약에 아무런 피해 없이 처리해야 했다면 당연히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금과 같이 자본주의는 성장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 자연에 대한 이 두 가지 접근 방식을 통해서 지금까지 자본은 발전을 해왔지만, 이제 그러한 방식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이 바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이를테면 개수대 앞에 서 있다고 보고, 우리가 개수대에서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면 언제나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왔지만, 이제는 그렇게 더 이상 이제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이 나오지 않을 정도의, 그러니까 고갈의 문제가 등장하고, 또 이제 더 이상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는 어떤 그 독성화의 심화의 한계로서의 자연이 등장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제이슨 무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러한 이 자본이 부딪힌 이 두 가지 문제적인 상황이 어떤 기술적인 재편이나 혹은 과거처럼 또 다른 곳을 다시 정복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제국주의적인 방식으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모순이고, 이 문제 때문에 자본주의는 더 이상 이제 지속 가능할 수 없는 시스템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우리는 아직 짐작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지금까지 자연과 그 관계 맺었던 그러한 방식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만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독성화의 심화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제 이 기후 문제, 지구 온난화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이 과정들을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이제는 각종 이제 다른 자연, 비인간 자연들뿐만 아니라 인간까지도 더 이상 지구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점점 우리는 앞당길 수밖에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으로 대표될 수 있는 어떤 자연과의 관계 맺는 방식이, 특정한 그 방식이 현재의 자본주의적 그런 사회를 가능하게 했다면, 그 관계를 우리가 바꿈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땅과 공통하기의 과정이 필요하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과 공통하기라고 하는 것은 땅과 우리가 연결되는, 그리고 땅에 있는 그 수많은 다양한 생명들과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이 공통하다라는 말의 그 의미처럼 서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조금 더 다른 그런 어떤 집합적인 주체가 되고, 땅을 다시 우리 공통의 것으로, 다시 말해서 커먼즈로 만들어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 과정 자체가 땅을 어떤 자원의 창고로서 혹은 어떤 쓰레기통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그 과정 자체가 바로 현재의 어떤 사회적이고 생태적인 위기에 대한 그 당연히 해법이면서, 동시에 그것은 어떤 우리의 어떤 계급적인 역량을 키우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과 공통함으로써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다른 무언가를, 그러니까 단순히 임금만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그만큼 그것에 기대어서, 그리고 더 다른 활동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현재 그런 물질적인 재화에 대한 관심이 현재 굉장히 위축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히나 땅과 우리가 다르게 관계 맺는 방식, 그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과거의 일로만,
혹은 특정 지역에서만 가능한 일이거나 혹은 뭐 굉장히 주변적인 일로만 여겨지고 있는 거죠. 특히 최근에 이제 뭐 어떤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어떤 비물질 노동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리고 뭐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노동이 점점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관점에서는 이 물질적인 것에 대한 관심,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약하고, 그러한 관심이 약하다 보니까 이 우리를 다르게 재생산할 수 있는 어떤 일상적인 관심은 굉장히 크게 떨어지는 거죠. 특히 이제 이 네그리아 하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도시 자체가 이제 새로운 공장이 되었다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비물질 노동, 그러니까 지식, 정보, 소통 혹은 정동, 이 비물질 노동이 중심이 된 사회가 단순히 이제 과거처럼 이 공장에만 국한돼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시 전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도시 자체가 하나의 공장이고, 또 우리가 서로 더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고, 점점 더 우리가 자율적인 협력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 노동 안에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이 주장들은 굉장히 그 의의가 크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에 기반이 되고 있는 우리의 어떤 일상을 재생산하는 그 물질적인 것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놓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죠. 우리가 아무리 지식을 공유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걸 먹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생명을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물질적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도시에서 땅과 새롭게 관계 맺는 방식들을 만들어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바로 위기에 대한 예방 책임에서 우리의 힘을 좀 더 강하게 하는 방안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게 너무나 불가능한 일로만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도시에 사는 특히 우리 사람들에게는. 왜냐하면 도시에서는 땅과 그런 관계 맺을 일이 전혀 없잖아요. 네. 우리는 아예 그냥 땅을 밟지도 않죠, 사실은. 네. 땅에 포장된 특정한 재료만 밟고 다니면서 우리는 땅과 특정하게 관계 맺는 감각들을 거의 상실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텐데요. 근데 이것은 또 모든 사람에게 그러한 상황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실비아 페데레치는 자신이 쓴 책에서 이 페데레치가 이제 그 과거에 나이지리아에서 이제 생활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아프리카 이 공동체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땅과 관계 맺는지를 굉장히 전하고 있는데, 그 사례들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시하는 사례는 이 대학의 사례인데요. 우리가 대학이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뭐 그 강의를 듣고 혹은 뭐 강의를 수업을 아니 책을 읽고 공부하고 그런 공간으로만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이 페데레치가 그곳에서 겪었던 사람들은 무언가 빈 땅만 보이면 사람들은 계속 무언가를 심는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이 대학에 있는 풀을 그냥 지나가던 목동이 자기가 이끌던 소를 끌고 와서 대학에서 이 소들에게 풀을 먹인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실질적인 재생산의 장소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이 페데리치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활동하다가 이 아프리카에 간 이 페데리치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지점이었고, 또 이 페데리치는 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의미에서 놀라운 사람이었는데, 왜냐하면 이 나이지리아에 있는 이 대학의 동료들이 페데리치에게 임금이 아니라 너를 재생산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생계 수단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페데리치는 당연히 이제 없다라고 대답했고, 우리 대부분이 그런 것처럼 그때 이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워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임금에만 의지해서 산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활 방식, 그러니까 땅과 관계 맺으면서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생활 방식이 그들에게는 불가능한 생활 방식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 자급적인 삶 형태가 아프리카라든지, 페데리치는 그래서 아프리카나 남미 혹은 아시아의 여러 공동체에서 이 삶을 다르게 재생산하는 방식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연구해 왔는데, 특히나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이 여성들의 역할에 특히 주목합니다. 그 사례로서 여기서 이제 그 라틴 아메리카의 어떤 도시의 사례를 좀 예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라틴 아메리카 여러 나라에서 이 여성들이 이 재생산의 어떤 집합적인 방식들을 새롭게 발명해내는 것에 이 페데리치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칠레의 사례를 예로 들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칠레는 어떤 신자유주의 실험지가 되었던 곳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 곳에서 신자유주의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지만,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신자유주의는 이 재생산에 대한 공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것들, 식량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뭐 보건 이런 등등의 어떤 그런 문제들. 그래서 과거 그 이전,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이제 그 황금기로 이되는 1945년 이후에 그런 어떤 케인스주의 자본주의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물론 나라마다 상황은 굉장히 다르지만 국가가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제공하고 그럼으로써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그런 장치로서 이해했기 때문에 인구의 재생산의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한다면 신자유주의는 그런 재생산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그 재생산을 바로 사유화의 상품의 그런 어떤 이윤 축적의 지점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재생산의 과거의 방식들이 크게 파괴되었을 때 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 여성들이 그 재생산 과정을 집합적으로 다르게 수행하는 방식들을 만들어냈다라는 점에 페데리치는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칠레 같은 경우에 이 여성들이 함께 이 조를 이루어서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요리하고 그러한 과정들을 실제로 했고,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들은 이 칠레뿐만 아니라 뭐 페루,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이런 지역들에서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아르헨티나나 그런 도시에서 당연히 이제 나타나고, 특히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2001년에 이 경제 위기가 크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전국적인 시위 현장에서 이 여성들이 거리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자기의 그 가재 도구를 들고 가고 함께 이제 요리를 하고 함께 아이를 돌보고 그러면서 실제로 파업의 그런 어떤 시위의 주체이면서 그 시위를 실질적으로 굴러가게 하는 그런 원동력을 이제 그 여성들의 이 집합자 재생산의 힘에서 이제 태동했다라고 그 페데레치는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자유주의가 사람들의 이 생계수단, 자급수단을 공격하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던 것들이 바로 이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그러한 공격의 어떤 선봉에 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 재생산을 다르게 재생산하는 발명하는 그 과정들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바로 어떤 물질적인 재화라든지 땅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새롭게 관계 맺는 방식들이 생겨날 수 있고 또 생겨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통적인 가족 모델에서는 남성이 일을 하고, 그러니까 그 임금 노동을 하고 여성이 집안에서 가사 노동을 하는 그런 어떤 전통적인 이 가부장적 모델에서, 근데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이제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없을 때, 그럴 때 라틴 아메리카에서 나타났던 상황은 이 경제위기 과정에서 이 여성들이 바로 다르게 재생산하는 방식들을 발명해냈다는 거죠. 예. 이 임금 노동으로부터 이 배제된 것을 우리가 단순히 어떤 그 억압적인 상황 혹은 비참한 상황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어떻게 다른 이 집합적인 재생산의 모델들이, 그러니까 이 공통화의 모델들이 혹은 커먼즈를 만들어내는 모델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것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에서 커먼즈를 만드는 것, 혹은 다르게 표현하자면 땅과 공통하는 그러한 과정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래서 도시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임금 노동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우리 주변을 보면 그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이 있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봤을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커먼즈라는 것이 어떻게 도시에서 발명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봤던 이제 아프리카 도시의 사례라든지 라틴 아메리카의 도시의 사례가 바로 그러한 점에서, 그러니까 인간들 간의 어떤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물질적인 재화 혹은 자연과의 관계까지 활성화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에게 도시에서 공통하기 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질적인 재화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고, 인간들 간의 어떤 관계는 활성화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땅과 공통하는 문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기가 어렵다는 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도시에서 뭐 우리가 그나마 자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원 같은 게 있을 텐데, 공원이라는 건 사실 근데 생산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철저하게 심미적인 소비 공간으로만 남아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뭐 산책하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먹거나
뭐 잠깐 이야기하거나 그 정도일 뿐이고, 우리가 그것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도시는 어떤 비물질적인 노동의 과정에서는 굉장히 생산적일지 몰라도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재생산하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비생산적이고 기생적이다라는 거죠. 다른 어딘가에서 생산된 것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시를 좀 더 우리가 작업의 관점에서, 재생산의 관점에서 훨씬 더 생산적인 공간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여기서 도시를 시골화하기라는 말로 생각해보고 싶었던 문제이고요. 그런 것들의 장애물들이 일단은 이 노동하는 삶만이 가능하다고 여기게 된 우리의 어떤 생각들, 그것 외에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일단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반 일리치가 얘기하는 현대인에게 나타나는 어떤 특별한 가난이 또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이 일리치가 얘기하는 이 가난은 단순히 부의 어떤 부족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산업사회에서 현대인에게 나타나는 어떤 특별한 양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급자기 역량이 굉장히 위축되었다는 거죠. 네. 우리가 상품의 소비 외에는 스스로를 재생산할 수 있는 역량들이 너무나 위축되었다라는 그러한 문제가 우리가 도시에서의 공통하기의 삶의 중요한 장애물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무능력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지배적이기 때문에 땅과 관계 맺는 거 문제도 굉장히 어렵게만 여겨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불가능한 일로 치부하기 쉽지만, 근데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이제 생각이 들고, 오늘날의 생태위기의 상황은 점점 더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강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런 생태위기가 점점 더 가속화되었을 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인프라들, 그러니까 우리가 먹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든 혹은 잘 곳을 구하기 위해서든 우리는 다양한 인프라에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 인프라가 과연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야만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점점 더 지금과 같은 이 생산 질서에서는 점점 더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오염되고 있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일본에서 이제 핵 오염수를 투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 그러한 과정들이 우리 모든 것을 이제 에워싸고 있는 상황에서 달라코스타의 말처럼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그런 오염된 그러한 것들 뿐이라면, 예, 그렇게 다 무슨 소용인가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물질적인 재화와 다르게 관계 맺는 방식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방식들을 발명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런 사례가 아예 없지는 않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어떤 도시에서 텃밭을 가꾸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굉장히 지역적이고, 그리고 그 규모도 굉장히 작고, 예,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땅과의 감각을 활성화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그러한 활동들이 어떤 기능적인 것으로만 국한될 때, 그러니까 내가 상추가 먹고 싶어서 혹은 다른 그 야채가 먹고 싶어서 내가 그것을 심고 기르고 섭취하고, 예, 그러한 과정,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능적인 것을 달성하는 과정에만 머무른다면 그 의미는 크게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한 이 땅과 관계 맺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땅에 있는 다양한 생명들과 또 그것을 함께하는 다양한 사람들과 서로 연결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그 땅을 일구어서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농산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다양한 인간이 되고 다양한 그 관계 속에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그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적인 활동으로만 국한된 그런 텃밭 가꾸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좀 더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다르게 생존하는 법을 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에나칭이 최근에 이제 한국에 번역된 그 책에서 세계 끝 버섯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중문화, 그러니까 영화나 이런 데에서는 이제 뭔가 정복하고 팽창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가 되지만, 사실 어떤 생명에게든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떤 협력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의존적인 존재이고 그 의존을 통해서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늘 우리의 생존이라는 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과 그리고 당연히 인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른 그 비인간 자연들과 얽힌 문제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그런 다양한 존재들과의 협력을 통해서만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러한 이 얽힘의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고 서로를 오염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얽힘으로부터 계속해서 그 관계를 끊고 고립되고 스스로 뭔가 자립하는 그런 과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가 다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를 여기서 애나칭의 표현을 빌리면 오염시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는 방식을 발명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물질적에 대한 재화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땅과의 관계 맺기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는 방식을 발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의 우리의 문제적인 어떤 사회 질서의 기초에는 땅을 사유화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다시 공통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는 방식들을 발명할 수 있고 발명해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현재의 위기로부터 벗어나서 조금 더 우리가 지구상의 모든 존재들과 함께 안녕을 기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